안녕하세요. 갈수록 세치가 늘어나고 있는 늙은 누령 신현재입니다. 앞의 영상에서 한국의 지배 엘리트들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 유학파들과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근원적인 문제점들을 추적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것에서 군더더기 되는 부분을 잘라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을 다시 한번 봐야겠구나.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그 행단에 남겨두신 그 뜻이 뭔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안 하고 단순하게 넘어갔구나 하는 생각이 번뜩 든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을 다시 보게 됐고,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답지 않은 음모론적인 접근을 해볼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 부분을 이번 영상에서 풀어놓을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글을 다시 읽다 보니까 중점적인 게 하루 사이에 279명으로 급격하게 늘고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폭증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코로나 2차 대유행이 벌어질 것 같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일부 교회라는 단어를 쓰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었어요. 모든 기독교가 다 그런 건 아닐 테니까. 그 일부 교회에 대한 확진자 검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협력을 안 한다라는 얘기까지 하시면서 서울과 경기 지역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고위험 시설과 업종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코로나19가 비말로 전염된다는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위험도 시설에서는 말을 많이 하고 노래를 부르거나 찬송가 같은 거를 부르게 되면 침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거를 마스크로 가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비말이 공기 중으로 나가고 생각보다는 오랫동안 코로나균이 그 비말 상태로 살아있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전염성이 큰 거고, 앞에 사람들이 다 이용하고 간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앞에 사람이 감염자였으면 뒤에 사람도 감염이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최소화해 왔었는데 일부 유흥업소나 PC방이나 노래방 그런 데를 통해서 그 밀접이 된 상황에서 조금씩 전염되는 것까지는 완벽하게 막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세계적인 2차 대유행의 전조가 점점 보이는 마당에 그것까지 다 막아내서 완전히 제로 상태로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국민의 수가 적은 뉴질랜드나 이런 나라는 혹시 모를까 그렇지 않은 나라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밀집, 밀접의 산밀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것으로 교회를 지적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집단 감염범이 된다는 말을 하셨고요. 그들이 하는 행태가 지금까지 전 국민이 해온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려버리고 국민의 안녕과 생명과 질서까지도 다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얘기하시고, 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말씀하시고 강제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막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강한 담화문 같은 형태의 이런 글은 문재인 대통령이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집단을 지목해서 말씀하신 적도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뭘까에 대해서 저는 너무 깊이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걸 단순한 현상이라고 봤고,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신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기 때문에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반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어떠한 그 범죄 행위라도 마음대로 저지르는 집단이라고만 생각을 했고 그들이 일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도로 글을 올리시고 지적을 하셨다라는 것에는 그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가 도저히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잡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은 이미 청와대나 관련 부처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내용의 그 단계가 국가의 체제를 전복시키거나 내란 선동에 준하는 그 이상을 넘어섰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전에 미통당이 보수 세력이 조중동이 그 집단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북한한테 총을 쏴달라고 부탁까지 했고, 박정희는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 김일성에게 편지를 3통이나 보내고 이후라까지 보내서 우리가 북한하고 싸우려는 건 아니라는 얘기까지 하고, 김기춘에 의해서 초원복집 사건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국정원 댓글 사건과 이런 것까지 하면서 정권 타단을 위해서는 불법과 범죄와 뭐 이런 것들은 가리지 않았었던 집단들이었거든요. 그들이 김종인이 한 명이 들어왔다고 그들의 본질과 인품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이 바뀌느냐?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런 나이에는 안 바뀝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부처님처럼 착해져 가지고 원리 원칙이나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에 따라서 정치를 한다고 본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발목을 잡고 반대하고 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이후로도 단 한 번도 제대로 협조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슬픈 눈망울로 국민들을 자극할 뿐이었지, 그들이 진정으로 동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협상에 임한 적도 없었습니다. 협치라는 건 말로만 하지 그쪽에서는 한 적이 없었어요. 이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온갖 적폐들의 상당 부분을 많이 잡아냈고, 다만 조국 죽이기에 참여했던 그 많은 언론들이 자기네들이 저지른 그 많은 범죄에 준하는 보도와 일탈, 그 다음에 가짜뉴스 왜곡, 정치 검찰의 애완견 노릇과 스피커 노릇에 충실했던 그것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조국이 지금 맹반격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국민의 시각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자기네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한 노력을 지금의 언론들이 거의 미친 듯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회 같은 건 아예 보도도 안 하면서 열기도 없다라고 막 비판을 해대요. 오늘 YTN이나 연합뉴스도 똑같은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열기가 없대요. 보도를 안 해주고 국민들한테 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 열기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유시민처럼 진보의 커다란 스피커, 제1의 스피커는 사실상 은퇴한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그게 열기가 있을 수도 없거든요. 그렇게 민주당을 공격하는 이유가 조국의 반격을 어떻게든지 묻어버리려면, 그래서 조국의 반격을 무력화시키려면 문재인 정부를 계속 공격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계속해서 갉아먹고 떨어뜨려야 하거든요. 더불어민주당도 같이 떨어뜨려야 됩니다. 조국의 반격을 지금의 언론들이 조국과는 못 싸우니까 자기네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정의연 사태에 대해서도 많은 그 정정 보도를 하듯이 조국에 관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끌고 가려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물불 안 가리고 갉아먹고 물어뜯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동반 하락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쳤잖아요. 그런데 그 요인들을 하나씩 파고 들어가 보면 언론들이나 미통당이나 일부 정치평론가나 얼치기 지식인들이나 사회비들이 얘기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언론을 보면은 요번에 코로나 사태로 코로나19가 갑자기 재확산되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할 뿐 한국에 대해서는 단 한 언론도 비판을 안 했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성공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한국 모델을 벤치마킹하기에 급급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미통당 출신의 그 국회의원들과 뭐 많은 그 변호사들, 정치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이런 많은 자들의 모임으로서 난리를 치면서 갑자기 코로나19가 2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게 된 거란 말이에요. 보고가 계속해서 올라갔을 거고, 그 보고들이
비서실장과 이런 거를 거쳐서 엄청나게 쌓였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같이 다주택자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고 모든 언론들이 그걸 떠들어대니까 이 중요한 상황에 이 국난의 상황에서 54일간 초장기 장마가 오고 막 이런 것들이 겹치고 겹치는 상황에서 같이 일했던 비서진을 다 갈아치워야 됐습니다. 그래서 노영민 실장은 못 간 거거든요. 노영민 실장까지 갈아버리면 지금 이 상황에 쌓여있던 것들이 사람이 사라지면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도요, 전체적으로 이만큼이 빠져나가는 게 됩니다. 그러면 국정의 연속성이라는 거는 완전히 무너져 내려요. 하다가 조기숙과 이재명 이런 애들이 불을 붙인 거예요. 불을 붙여가지고 부동산이니 뭐니 불을 지피고 그거를 언론이 받아서 터트리고 진중권 같은 이런 그 사이비들이 얼치기들이 막 떠들어대고 이재명을 띄우고 자기네들한테 무슨 떡고기라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진보 매체와 낙검수 아류들 이런 애들이 계속해서 떠들어주니까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긴 거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두 채를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청와대 참모진에서 다 물러나야 되는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수족을 다 잘라버린 겁니다. 이것이 함께 겹치면서요, 그것에 딱 맞춰서 여태까지는 이렇게까지 못 나가던 정강훈하고 그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이렇게 치고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양당 대표들을 초청해서 만나자고 하는데 미통당은 무조건 받은 적이 없었다고 막 설레발을 쳐대잖아요. 오리발을 내밀면서요. 원래 그게 특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요, 미통당이나 조중동이나 그 오래된 전통적인 반문 세력의 활동은 우리가 충분히 감시하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지 못할 유일한 집단이 어딘가를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 근본주의자만 딱 남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갭 투자를 주로 했던 그 30대나 40대의 그들의 탐욕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요. 이명박한테 표를 주면서 완전히 보수로 돌아선 그 50대 후반과 60대 초중반의 보수주의화된 이 사람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자기네들 집값이 오를 거라는 희망에 부풀어서 이명박을 찍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전히 박근혜를 찍었고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자식들이 갭 투자를 제일 많이 한 겁니다. 부동산 3법이나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무력화된 법들을 다시 살려냄으로써 행정부가 월권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부와 손잡고 얼마든지 집값을 잡을 수가 있고 경제를 살려갈 수 있고 코로나19의 방역 성공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이것을 여태까지 막은 자들이 누구였냐인가를 다 돌아가면서 기사들을 검색해보고 구글링을 해서 다 찾아보니까요, 항상 교회가 거기에 껴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교회가 빠진 적이 없었어요. 이거는 아무리 좋게 봐도 음모론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들은 명백하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막기 위해서는, 그래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벌이겠다라는 게 아니면 이럴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 그때부터 신천지를 거쳐서 지금까지 오기까지요, 그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중심이 된 그 교회들,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 글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강제수단을 동원해도 막겠고 바로 잡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의 그 오랫동안의 1년에 넘는 그런 반역행위들, 반국가적인 행태들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반문인 것밖에 없다고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재인이 그냥 싫은 거예요. 공산당이라고 주장하고 사회주의라고 주장하고 우리나라를 김정은한테 갖다 바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써놓은 외에는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라는 걸 아주 깨놓고 써놓고 다니면서, 심지어는 미국의 국기를 흔드는 것을 넘어 요번에는 일장기까지 나왔지 않았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명백할 정도로 반역행위고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미통당과 극우 보수주의자들이 집권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완영 일당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정말로 토착 외구적이고, 이 나라가 망하던 말던 국민이 죽던 말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정권만 쓰면 상관이 없다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 1년 동안 이렇게 일관되게 코로나19의 방역에 협조하지 않고 비협조로 나가면서 코로나19를 전국에 퍼뜨릴 수는 절대 없거든요. 이거는요, 의도적이라는 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아무리 좋게 본다고 해도 이걸 음모론적으로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북을 그래서 다시 읽게 된 거고, 두 번, 세 번 읽게 된 거예요. 이건 국가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의 그 생명에 대한 도전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거든요. 단 하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을 밀어줄 수 있는 세력이 집권을 하는 것을 위해서만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거는요, 이거는 정말로 북한의 빨갱이들보다도 더 악독한 그러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것을 1년이 넘도록 해왔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이거는 음모론적으로 정말 접근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1년 동안 내내 이럴 수 있죠? 그리고 코로나19라는 것이 그렇게 퍼져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국가가 들인 돈이 정말 수조간 이전은 넘을걸요. 한 사람 치료할 때마다 드는 비용이 그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드는데요. 그거를 1년 넘게 그렇게 많은 검사를 하고 뭐를 하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의 예산이 얼마나 많이 투입됐겠어요? 수조 단일 거라고요. 그러한 돈과 국민의, 그거 다 혈세잖아요. 국민이 내는 그러한 세금들과 그 많은 사람 국민들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방역당국과 의료진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을 다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의도적이 아니면 1년을 주구장창 일관되게 이끌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거는 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반역죄보다도 더한 죄입니다. 이거는 코로나균을 전달을 시켜가지고 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행위에 해당할 정도의 중범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봐야겠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그 행간에 남긴 뜻이 뭐였는지를 다시 봐야겠구나를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되고요. 만일 윤석열 검찰이 이거를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사법부에 있는 일부 판사들이 계속해서 딴지를 놓는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힘에 의해서라도 반드시 잡아야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기회에 윤석열 총장의 그 임기를 끝까지 보장해주는 그 원칙을 깰 필요도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윤석열 그 검찰총장 끌어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단 한 번도 거기까지 가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건 문재인 대통령의 영역이거든요. 임명권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추미애 장관이 건드릴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온 것이었는데, 그러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특정 집단을 공격한 적도 없었고요. 그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신 적도 없었는데 이 글만은 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주동이 된 일부 교회나 대형 교회나 이들의 저항이 아주 체계적으로 집요하고 일관되게 계속해서 벌어졌다라는 반증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었고요. 이제는 만일 기독교가 정말 이렇게 나온다면 기독교하고 전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들도 정말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을 기독교계에서 퇴출시키는 일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종교의 믿음의 신앙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목숨과 안녕, 사회의 질서를 위한 거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돼서 우리가 2차 대유행이 돼가지고 만일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 우리나라 경제도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이게 무너져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정강훈과 그 잔당들이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요. 극우 보수주의자들이요. 이것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